일단 오리지널 버전 평시조의 형식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3으로 시작해. 뭐라고 해야 돼? 3장 69 45자 형식이죠? 시조, 평시조의 형식은 3장,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구절인 6, 9 그리고 전체가 45자 내외여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평시조는 정형시야, 자유시야? 정형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는 아니야.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는 뭐야? 향가예요. 우리나라 향가 뒤를 잇는 고유의 정형시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마지막 종장 있죠? 종장의 글자 수는 대체적으로 3글자, 4글자,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3543의 음수율을 보여줍니다.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3543이야. 특히 요 첫 번째 어절, 첫 어절은 무조건 몇 음절로 고정이죠? 그렇지, 3음절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3장이니까 전체가 3단 구성이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3장으로 되어 있는 구성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첫 어절에 있는 엄격한 제약, 그리고 전체가 3단 구성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 이렇게 두 개 특징은 어떤 갈래의 영향을 받았을까? 어떤 갈래의 영향이야? 향가죠, 향가. 19채 향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채 향가에 우리 19채 향가 뭐 배웠었냐? 상기파랑가 배웠죠? 상기파랑가랑 이 평시조의 형식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19채 향가, 상기파랑가 같은 19채 향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자, 19채 향가에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19채 향가도 기, 서, 결의 3단 구성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불러? 낙구라고 불러. 낙구의 첫 머리는 항상 뭘로 시작하죠? 3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감탄사로 시작한다. 19채 향가도 기서결의 3단 구성이고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다라는 점에서 첫 어절에 첫 어절이 아니죠. 이 낙구 종장이라고 해놔야겠는데 종장 첫 어절 낙구 첫 머리에 제약이 있다라는 점과 3단 구성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써보면 몇 음보 율격이야, 시조는? 3음보야, 4음보야? 4음보 율격입니다.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자수, 음수율은 여기 마지막 종장 말고 전체적인 음수율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를 반복하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다. 되게 엄격하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게 평시조. 그런데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설시조는 참고로 사설시조는 이런 형식에서 파격적으로 벗어납니다. 내용도 파격적이고 형식도 파격적이야. 내용과 형식 모두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뭐 내용도 지금 양반들이 하지 않았었던 서민적인 내용을 담아낸다거나 형식도 어떻게 파격적이냐? 내용은 어떻게 파격적이냐면 해학적인 내용이나 서민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면서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담아내서 내용적으로도 혁신이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어떤 혁신이 있냐면 특히 중장 부분이
중장 등이 두 구 이상 장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3장 빼고 6구나 45자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야. 정형식인데 형식을 파괴했기 때문에 사설지조는 굉장히 혁신적인 갈래다. 왜 이렇게 파격적인 게 보였냐? 조선 후기에 평민계층이 같이 창작을 하면서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써볼래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울 만흥이라는 건 연시조인데 또 연시조는 뭐냐면 되게 쉬워요. 평시조가 2개 이상 연결된 거야. 평시조가 2수 이상 연결된 작품입니다. 평시조가 2수 이상 연결돼서 제1수, 제2수 이런 식으로 1년, 2년 이렇게 부르는데 연시조만의 특징이 있어. 연시조는 평시조, 사설시조랑 다르게 땡땡이 붙는다. 봐봐. 우리가 원천석의 평시조 배울 거고 황진이의 평시조 배울 거고 다 연시조야 이거. 만흥이라는 연시조를 배워요. 그다음 그리고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를 배워. 다만 지금 뭐가 있어? 만흥이라는 제목이 있죠? 연시조는 유일하게 제목이 붙습니다. 원래 시조는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제목 대신에 우리가 검색하고 싶을 때 그냥 첫 번째 구절 산수관 바위 아래 이렇게 치면 나와. 아니면 저렇게 만흥이 아니라 여기 어저 내일이요 이렇게 치면 나와. 첫 번째 구절이 제목 같은 역할이고 아니면 원천석의 평시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흥 같은 연시조만 제목이 있다. 됐죠?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이제 가나 다라 네 작품이 있는데 이 가나 다라가 이제 시대 순서대로 제시한 거거든. 이 순서도 있어. 가는 언제 쓴 작품이냐면 여기 왼쪽 위에 원천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말 3초. 여말 3초래. 여말 선초. 고려 말기 조선 전기. 자, 여기다 현관펜 칠해보세요. 이 시조는 고려 말기 조선 전기에 불렀던 노래, 그걸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어떤 작품들이 많이 쓰였냐면 절의가라고 하는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쓰였는데 이 작품도 바로 절의를 지키는 내용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초장, 중장, 종장 확인했고 이런 형식적인 거 체크해보면 초, 중, 종장,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밀어서 곱다통고 사음보도 있고 당연하게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3글자, 5글자, 3글자, 4글자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 쏘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음보랑 3, 4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면은 아마도 3글자, 세한고절은 5글자, 너뿐인가 4글자, 한오라 3글자 해서 3, 5, 4, 3의 음수율도 지켜주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 평시조의 형식이 이런 거야. 읽어볼게.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밀어서 굽다 턴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옆에다가 선생님이 친절하게 현대어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가 있나봐. 봐. 눈이 와서 이 대나무가 살짝 휘어졌어. 눈. 그렇지만 화자가 봤을 때는 대나무 욕하지 마. 대나무 옹호. 대나무맘. 대맘이야. 눈 맞아서 살짝 휘어진 대나무 누가 굽었다고 욕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서리법이죠. 욕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굽었다고 할 수가 없다. 굽었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구부러질 절개였으면 눈 속에 저렇게 푸르겠느냐? 이것도 서리법이죠. 절개가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푸른 색을 보면 알 수 있대. 자, 여기서 푸를 소냐에서 무슨 어가 쓰였어? 색채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 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강하게 쓰고 있는 작품이네. 시각적 이미지가 강한 이유가 또 있어. 뭐냐면 눈은 무슨 색? 흰색. 그 속에 계속 사시사철 초록색. 푸른 대나무는 초록색이야. 지금 서로 무슨 대비가 되고 있어요? 색채 대비되고 있습니다. 색채 대비랑 뭐가 잘 어우러지냐면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가 잘 어울려져. 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냐면 지조와 절개를 굽히려고 하는 외부의 시련을 의미한다. 아니면 뭐 우리 같이 조선에서 열심히 일해보자 라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나 회의율을 상징한다. 이 원천석 아저씨도 조선이 열리면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무수히 많이 받았지만 다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에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회유를 하는 외부 세력들이다. 근데 이 대나무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데, 절개가 구부러지지 않는데 대나무 하트 치겠습니다. 이거는 화자의 분신이죠. 뭐를 상징할까? 고려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상징한다. 화자의 분신이자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다. 자, 근데 대나무를 충신이라고 빗대서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근데 공무도화가의 물은 원형적 상징이었어. 근데 얘는 무슨적 상징일까? 자, 그쵸? 대나무를 충신, 지조와 절개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거는 관습적 상징입니다. 상징에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그리고 개인적 상징이 있다고 했었는데, 원형적 상징은 인류 보편적으로 어떤 나라에 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상징이야. 왜 관습적 상징이냐? 유교 문화권에서 매, 난, 국, 쭉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사, 군자라고 부르죠. 유교 문화권에서 매당국죽을 사군자라고 부르면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라고 부르는 거. 이거 굉장히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관습적인 그런 상징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럼 맞는 선지야. 어쨌든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욕할 수 없어. 굽을 절은 절개입니다. 굽힐 절개였으면 눈 속에 저렇게 푸르게 있겠느냐? 마지막,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 형광펜, 세한고절의 형광펜 칠해보세요. 이 작품의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여기. 추운 계절 속에 홀로 지키는 절개. 여기도 형광펜 칠하세요. 세한, 추운 시기야. 고절, 고고한 절개야. 자,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한 것 같냐? 우리가 배웠던 창기파랑가에, 그래서 이 작품은 창기파랑가랑 엮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9체 향가랑 형식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창기파랑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 뭐냐면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이런 표현이 있죠. 창기파랑가에서 눈이 덮지 못할, 우리 배운 해독에서 뭐 화랑의 우두머리 화반이여, 이런 거 있죠. 고깔이여, 즉 비파랑을 상징한, 잣나무 가지 있죠. 잣나무 가지.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반이여, 아니면 고깔이여,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쨌든 화반이든 고깔이든 기파랑을 상징하고 여기 잣나무 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서 대나무가 창기파랑과의 잣나무 가지랑 굉장히 비슷한 존재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보인다. 그쵸? 비슷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너라고 표현했네. 누구를 너라고 표현한 거야? 대나무를 너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자연물에다 썼습니다. 무슨 법을 쓴 걸까? 세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쓴 거야. 의인법. 너뿐인가 하는구나. 자, 그리고 뭐뭐 하노라라는 표현 시조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하노라는 무슨 법으로 해석하면 될까? 이 노라가 무슨 형 어미인 것 같아? 예쁘도다? 뭐뭐 하노라 이거 감탄문이야. 예, 영탄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느낌표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영탄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 작품 표현상의 특징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색채어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 강렬하게 쓰고 있고 또 의인법을 통해서 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예찬적 태도 드러내고 있고 영탄법이랑 서리법 둘 다 쓰고 있어요. 그럼 대상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강조할까?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죠. 이 작품은 예찬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이 대나무에 대한 예찬.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다 했고 잠깐 여기 9페이지에 첫 번째 작품 정리하고 오면 아이고 이 작품은 평시조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의지적이다. 절대 구부러지지 않겠다라는 의지, 절의적이다. 절의는 지조와 절개를 노래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회고적이다. 회고적이라는 거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라서 회고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주제는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이다. 특징 1번.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자연물의 속성이 뭐냐면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있는 그 속성을 활용해서 화자의 절개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상징, 서리법,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다. 됐죠? 그리고 눈이랑 대나무가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세한고절 무슨 뜻이냐? 일단 추운 계절이 꼭 들어가야 돼. 추운 계절, 고절, 고고한 절개, 절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추운 계절에도 지키는 고고한 절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아 작품 보자. 황진이의 평시조. 자,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작품입니다. 조선 전기. 그럼 가보다 나가 더 낮은 작품인 거야. 황진이가 조선 전기에 유명했던 기생이잖아. 그래서 황진이의 시조는 항상 이런 사랑을 담고 있어요. 어저, 내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던가. 어저는 바로 처음부터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거든. 아아 정도로 해석하면 돼. 감탄사입니다. 별표. 감탄사는 항상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더라고. 감탄사, 어저. 이게 가끔씩 한정한지로 음성상징어, 감탄사, 음성상징어랑 감탄사를 막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데 감탄사인지 음성상징어인지 잘 구별하세요. 이 나 작품은 감탄사고 라에 나오는 사설시조는 음성상징어입니다. 그래서 나랑 라 모두 다 감탄사다. 그럼 틀렸어. 나랑 라 모두 다 음성상징어다. 틀렸어. 헷갈리면 안 돼. 얘는 감탄사, 라는 음성상징어야.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느냐. 이거는 서리법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나 왜 그랬지? 이거야. 나 왜 그랬지? 이거는 반반이죠. 절반 정도는 서리법, 그러지 말걸 이라는 후회를 담고 있고 절반 정도는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라고 하는 후회의 정서잖아. 그래서 이거 서리법으로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는 의문형, 의문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후회 정서를 강조하는 의문형 어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일이야. 내가 그리워할 줄을 몰랐느냐? 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냐?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야. 있으라고 했으면 각썼겠느냐마는 제가 굳이. 봐, 여기서 이 지가 굳이라고 하는 게 이 지가 내가 굳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이미 굳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미 굳이로 해석을 해볼게. 봐봐. 있으라고 너 가지 마세요. 여기 있으세요라고 당신을 말렸으면 님이 굳이 갔겠느냐마는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하노라가 쓰였습니다. 무슨 법이야? 영탄법이야. 봐봐,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보냈냐면 자존심 때문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되게 찌질한 여자가 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그래 가도 돼 하고 보내놓고 그 뒤에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움이죠. 그리고 내가 왜 보냈을까 하는 후회의 마음이죠. 그리움과 후회의 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그냥 차라리 보내지 말걸이라고 후회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요 제구태야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여기 형광펜치를 하세요. 제구태야. 요거 이 작품은 무조건 이게 출제가 된다. 자, 별표 3개. 제구태야.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뭐라고 해석했냐면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굳이 이미 지가 굳이 갔겠느냐마는 이라고 해석을 했어. 일단 이 제라고 하는 거를 이미라고 생각해 볼게. 이미 굳이 이렇게 해석했어. 갔겠냐마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는 무슨 표현법으로 본다는 거냐면 있으라 했다면 가겠느냐마는 지가 굳이. 문장 순서를 그냥 앞뒤로 바꾼 거지. 요 이미 굳이를 뒤로 뺀 거잖아. 그럼 이거 표현법으로는 무슨 법이야?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미 굳이. 그런데 그냥 도치법이 아닌 걸로 읽어보면 있으라 했으면 이미 갔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이것도 자연스럽죠?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두 번째 해석은 내가 굳이입니다.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본다면 왜 내가 굳이라고 하는 거를 이 보내고 앞에 자연스럽게 한 줄로 안 쓰고 얘를 왜 윗줄에다가 썼을까? 이런 걸 뭐라고 해? 일부러 엔터를 이상하게 쳐서 요 내용을 강조하는 거. 무슨 법이야? 그치? 행간걸침이죠? 내가 굳이를 위로 뺀 거야. 일부러.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를 강조하기 위한 행간걸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절묘하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걸로 보든 이 작품은 중의법을 쓰고 있다.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중의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보자면 봐봐. 만약에 가랑 나 모두 다 강렬한 감각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럼 맞아? 아니지. 가에서는 시각적 표현이 두드러졌지만 나에서는 어떤 심상 쓰고 있어? 어떤 심상도 아무것도 안 썼어. 자,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심상도 안 썼습니다. 감각적 표현 안 썼어요. 그냥 상황에 대한 후회만 담겨 있어. 아, 그리워할 줄 알았으면은 왜 굳이 보냈을까? 후회된다. 나의 마음 달쏭달쏭하다. 이런 작품이었어. 그래서 뚜렷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다. 근데 의문문 있고 영탄법 있어요. 가도 있었죠? 가도 서리법 있고 한오라 있었으니까 가랑 나 모두 다
의문문과 감탄문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그럼 맞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작품 가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거 정리한 거 봐야지. 9페이지 가서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작품은 기녀가 쓴 평시조야. 그리고 성격이 슬퍼, 애상적이고 또 감상, 뭔가 촉촉하게 감성에 젖어있는 느낌.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임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의적 표현 사용하고 있고 또 감탄사나 도치법, 행간걸침까지 활용하면서 화자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어저가 감탄사고요. 어떤 심리를 강조하는 거냐? 그리움, 후회, 나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거는 이제 서리법이죠. 그리고 나도 몰라 하노라, 이거는 이제 감탄문, 영탄법이야.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의 감정을 담고 있다. 되게 쉬운 작품이었어. 자, 그 다음 다작품 보러 가봅시다. 얘는 만흥이라는 작품인데 얘는 제목이 있어. 자, 언제 작품이냐면 얘는 조선 중기입니다. 진짜 가나다라가 순서대로 제시가 된 거야. 조선 중기야. 자, 조선 중기에 윤선도라고 하는 사대부 계층이 쓴 작품입니다. 만흥. 여기서 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다 이런 뜻인데 만, 가득 차다. 또는 뭐라고도 해석하냐면 만이 저절로 스스로 행하다라는 뜻이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절로 가득 찬 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뿜뿜하는 흥 아니면 가득 찬 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흥이 가득가득 난다 또는 저절로 흥이 뿅뿅 솟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 6수 중에서 1, 3, 4수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형광펜을 꺼내서 그 두 가지 색깔로 나눠서 칠해보자. 이 작품은 그게 출제 포인트야. 뭐냐면 자연 속의 삶을 의미하는 그런 시어들, 식구들이 있고요. 반대로 흰색으로 해야겠다. 반대로 속세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 형광펜 서로 대립적인 의미야.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활용한 작품이다. 근데 이 시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거고 속세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한번 찾아서 형광펜을 칠해봐야겠죠? 자, 제 1수부터 보겠습니다. 제 1수. 산수, 간. 산수, 산과 물이잖아. 자연이죠? 자연 사이에 바위 아래에 띠집. 띠집이라는 거는 그냥 띠풀, 그냥 이렇게 풀떼기로 만든 초가집을 얘기합니다. 자연 속에 바위 아래에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짓노라 하니 이거는 인용이잖아. 내가 말한 거야. 친구들한테. 내가 친구들아 나 윤선도인데 나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친구들이 이제 반응이 나뉘겠죠? 어떤 친구는 막 응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 잘해봐. 나물 같은 거 뭐 캐서 나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냐면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지만은 이런 뜻이야.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윤선도를 보고 야, 너 뭐하러 그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니 하면서 나의 뜻을 모르고 비웃는데 자, 그래서 웃는다라는 게 좋아서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비웃지만 좀 간단하게 해서 그래도 달아볼까? 산수간 바위 아래 이건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띠집, 초가집을 짓는다고 말하니 친구들한테 나 자연 속에 초가집 지을래? 그리고 거기서 살래? 라고 하니까 그 모르는 남들, 그것을 모르는 남들, 즉 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의 마음을 비웃지만 근데 비웃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 만약에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막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해. 이렇게 말해. 나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고 시골뜨기라서 난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리고 자 어리다라는 단어는 영하다는 뜻이 아니야.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어리석고 캬암 이거는 시골뜨기, 뭐 시골쥐, 촌스러운 사람 얘기합니다. 캬암, 시골뜨기.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뜻에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내 분수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자연 속에서 삶이 좋은데 어리석고 시골뜨기거든. 그래서 그냥 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랬습니다. 자, 형광펜을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 1수에서 자연 속의 삶과 관련된 시어들이 뭐가 있었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요거 자연 속에서의 삶이죠? 자, 그 모른 남들. 이거는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속세의 가치를 추구하는 속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 다른 색깔로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그 모른 남들. 이 사람들은 속세에서의 사람들이야. 속세인들.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나를 비웃는 사람, 자연의 뜻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웃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부정적 평가입니다. 비웃는 거야. 근데 어리석고 캬함의 뜻, 어리석은 시골뜨기, 요거 자연 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의 뜻이죠. 내 분, 이것도 자연 속에서의 삶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보자. 자, 제 1수의 상황을 4글자로 딱 정리해보면 뭐야? 안분, 지족이죠? 자기 분수에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한다. 제 1수는 안분, 지족의 내용이었어. 근데 표현상의 특징을 좀 찾아보자면 뭐 하노라라고 하는 무슨 법수였어? 영탄법수였죠. 이 영탄법에 담겨있는 정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만족감. 근데 선생님, 자기 스스로 어리석고 시골뜨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반성적 태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어리석은 시골뜨기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겸손한 표현이야. 제가 부족해서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고 진짜로 내가 자연 속에서의 삶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표현이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제 3수로 가보겠습니다.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자, 잔을 들고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슨 잔일까? 술잔이야. 항상 어떤 아저씨가 시에서 잔을 든다? 이거 술잔이야.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외는 뭐죠? 산이죠. 멀리 있는 산을 멍하게 산멍을 때립니다. 바라보니 그 산의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죠. 자연, 경치, 감상. 근데 너무 느낌이 좋아. 늦었산이야. 그래서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와, 내가 그리워하던 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한들 와도 반가움이 이리하랴 이만하겠느냐?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 누가 더 반갑다는 거야? 임이랑 산 중에서 산이 훨씬 더 반갑다라는 거죠. 서리법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임이 있다고 한들 넘사 뭐가 더 좋냐? 산, 자연이 더 좋대. 임보다 산이 더 좋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던 님, 이건
부정적인 시어냐? 그렇진 않아. 그냥 그리워하던 님이니까 이 그리던 님을 그냥 과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just 비교 대상. 임도 그리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임도 그리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임을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대. 이 원천석이 그리워하던 임금. 근데 임금보다 나는 자연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럼 보기가 있으면 가능하고 보기가 없으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워하던 임이 와도 나는 산이 더 반갑더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없어도 못내 교화하노라, 좋아한다. 봐. 산은 되게 과묵해. 나한테 말을 건네주지도 않고 나를 향해서 웃음을 지어주는 것도 없어.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나는 마음이 통해서 산을 좋아한대. 이런 걸 우리가 자 제3수에다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할 거냐.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소통이 돼. 자연이랑 소통이 됐네. 왜냐하면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나니까 무라일체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심, 전심이라고도 불러요.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형광펜 꺼내가지고 칠해보자면 자, 제 3수에서는 속세랑 관련된 시어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자연 속의 삶이랑 관련된 시어만 나왔는데 이 먼 왜 여기다 형광펜 칠해봅자. 됐죠? 그리고 서리법이랑 비교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뭐뭐 하노라 또 쓰였죠? 여기 이렇게 하노라 따로 안 쓰이고 이렇게 교화하노라라고 쓰여도 영탄법이야. 뭐 좋아하노라 영탄법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제 4수 보겠습니다. 누고셔 누군가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누군가 나한테 말을 했어. 야, 자연이 삼공보다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누군가 나한테 놀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자연 놀아보니까 높은 지위인 삼정승보다 낫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삼공보다 낫다? 그 정도 아니야. 월클이야. 만승, 만개의 수레. 이거는 황제의 지위입니다. 만개의 수레 오락가락 할 수 있는 황제의 지위가 이만하겠느냐? 서리법이네. 그리고 비교법 쓰고 있어. 자, 비교를 한번 나열해보자. 세 가지 대상이 있어. 자연, 삼공, 만승이 있어. 하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으뜸인 가치가 뭐야? 자연이죠? 나는 자연이 훨씬 낫다. 심지어 황제의 지위를 준다고 해도 난 자연 선택할래. 그리고 남들은 뭐라 그러냐면 남들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하는데 삼공은커녕 나는 황제보다 낫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높은 관직입니다. 봐봐. 뭐뭐 도곤이라는 건 뭐뭐보다라는 뜻이야. 누구셔? 누군가. 삼공보다 뭐가 낫다? 자연이 낫다. 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만승, 황제의 지위가 이만하랴? 이만하겠느냐? 이만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연이 최고. 이제로 헤어든, 이제는 지금이야. 지금 헤어보니, 해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해다. 그치? 해다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해다, 이런 거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해음, 이런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이야. 해다는 생각하다는 뜻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봐봐.
자연을 내가 이제서야 찾아와서 막 즐기고 있어. 지금 다시 재조명해보니 소부랑 허유라고 하는 고사 속의 인물이 아주 약돋더라. 영악하더라. 여기서 영악은 긍정적인 뜻을 해석합시다. 뭐냐면 똑똑하더라 이렇게. 소부랑 허유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 속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여기 써있어. 소부랑 허유란 부귀영화를 마다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옛날 중국에 요임금이 허유한테 1,000원을 주겠다고 하자 허유가 악 더러워 하면서 귀를 막 물에 씻었대. 그 정도로 이 소부랑 허유가 이 자연 속에 은거하는 선비의 대명사야. 소부랑 허유 아주 영악 똑똑하더라. 그러니까 재조명. 내가 옛날에는 소부랑 허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정도 클래스인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알고 자연을 선택했지? 진짜 똑똑하다. 아마도 님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님천한흥 이것도 외웁시다. 무슨 뜻이냐면 이 형광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이거는 암기합시다. 자, 키워드가 뭐냐면 임천. 숲이잖아. 자연이야. 자연 속에서의 자연이 꼭 들어가야 돼. 임천. 자연 속에서의 한이 무슨 뜻일까? 한가하다 이런 뜻이야. 한가한 흥이죠. 즐거움이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이 다 들어가야 돼. 임천한흥, 자연 한가흥입니다. 아마도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노는 이 즐거움을 이게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 만흥이야, 만흥. 아마도 자연 속에서 이런 흥을 비길 곳, 견줄 곳이 없구나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형광펜 칠해보자. 일단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들 형광펜 칠해볼게. 임천한흥 이거 칠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제 사수의 제목을 붙여봐도 얘도 임천한흥이야. 자연 속에서의 한가한 흥. 그리고 소부랑 허유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이죠? 자연 속에서의 삶을 미리 알고 실천한 사람들이다. 자, 그럼 30 만승은 자연이야 속세야? 속세죠. 30 만승은 속세 색깔로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뭐냐면 그 모르는 남들 아까 1주에 나왔던 그 모르는 남들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30 만승이야. 근데 나나 소부 허유 같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님천한흥이다. 그죠? 아마도 비교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정리한 거를 한번 읽어볼게. 다 작품 정리한 걸 읽어보면 만흥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그리고 성격은 자연 친화적, 탈속적, 그리고 풍류적이다. 탈속이라는 거는 속세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흥취. 특징, 자연과 속세를 서로 대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보면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법 쓰세요. 비교법. 자연이랑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 그리던 님도 비교의 대상이었고 만승 그리고 30 얘네들도 비교의 대상이었죠.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마지막 라 작품 보겠습니다. 얘는 조선 후기 작품이다. 마지막 작품이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사설시조인데 작자미상이라고 써있는 사설시조는 대부분 평민 계층으로 추정을 하면 됩니다. 평민, 누군지 모르겠지만 평민 아무개 씨의 사설시조다. 평민들은 시를 지어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다 작자미상으로 남겨있어. 중장 부분이 엄청 길죠? 이게 다 중장이야. 중장 부분이 장형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볼게.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오랴. 자, 내가 개를 엄청 많이 길러. 그래서 열화문은 한 10댓마리야. 10마리 이상입니다. 내가 개를 10마리 이상 기르는데 요 개같이 이 개자식처럼 얄밉겠느냐? 허리법이네. 이 개보다 얄미운 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 개가 나오나? 정신 차려. 지금 악기가 잠깐 식인 것 같아. 자, 요 개 너무너무 얄미워.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니까 세모 치겠습니다. 요 개. 이 개가 너무너무 얄미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 초장은 개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의 이유가 중장 부분에 나옵니다. 원망의 이유. 왜 내가 이 개를 싫어하냐면 미운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꼬리를 휙휙 치면서 치띠락 뛰어갔다가 내리띠락 내려가면서 뛰어갔다가 반겨서 내닫고 내달리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오면은 계속 반겨 헥헥 하면서, 고은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뒷발에 버둥버둥 싫어 무르락 나으락 물러갔다가 나갔다가 캉캉 짖어서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미운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죠? 미운 사람. 그리고 고은님은 고운 사람이야. 미운님에 대한 개의 반응과 고운님에 대한 개의 반응이 서로 대조됩니다. 개의 반응이 대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음성상징어를 좀 많이 쓰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음성상징어를 찾아서 밑줄 적어볼게. 회회, 버동버동, 캉캉. 얘네들은 음성상징어야. 자, 회회는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태어일까, 의성어일까? 의태어. 휙휙 이란 뜻입니다. 버동버동, 의태어일까, 의성어일까? 의태어죠? 바둥바둥. 캉캉, 이건 뭐야? 의성어죠?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의성어랑 의태어 둘 다 쓰고 있네. 청각적인 캉캉이라고 하는 심상도 있고 시각적인 회회, 버둥버둥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음성상징어처럼 보이지만 물었다, 말았다 이런 서술어라서 얘네들은 이제 의태어야.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쉰밥. 뭐 밥을 먹일 때 조금 상한 밥을 그냥 개한테 줬나 봐. 개밥이 그릇그릇, 몇 그릇이다 난들 넣어 먹일 줄이 있겠느냐? 개를 넣으라고 표현했어. 무슨 법이야? 의인법입니다. 넣어 먹일 줄이 있겠느냐? 서리법이네. 넣어 먹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망 때문에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응징을 하겠다. 보복과 응징을 얘기하면서 끝냈습니다. 너 밥 안 줘 하는 그런 귀여운 작품이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너 먹일 줄이 있겠느냐, 아니면 이 개같이 얄밉겠느냐 이런 표현이, 이 서리적인 표현이 되게 익살스러워. 여기다 써볼게요. 이 작품이 사설시조로서 형식적으로는 중장이 장형화된 게 특이하고, 내용 측면에서는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이 공간이 별로 없는데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학적 정서. 어떤 부분이 해학적이고 웃음을 유발하냐면 서리적인 표현에서 익살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서리법과 음성상징어 표현이 익살스러운 이 해학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이 시에서 표면적으로 화자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요 개를 원망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얘는 애꿎은 대상이야. 애꿎은 표면적 원망의 대상이다. 사실 화자는 이면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 임을 원망하고 있어. 임, 고운 임, 이면적 원망의 대상입니다. 자, 왜 고운 임을 이면적으로 원망할까? 임이 뭐 해서? 그치, 여기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원망하고 있는 거야. 고운 임,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이거야. 그래서 괜히 걔 때문에 안 오시나 싶어가지고 이놈의 개자식 하면서 걔를 꾸짖고 있는 거야. 너가 계속 짖어가지고 임이 계속 안 오시잖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안 오는 임을 원망하고 있다. 됐죠? 자, 이 작품은 일상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서민들의 일상적인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갈래는 사설시조, 성격은 해학적이다. 주제는 고은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 특징은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해서 생동감 넘치게 개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써보자면 일상적 시어라고 써주세요. 서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개, 쉰밥이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시어들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됐죠? 자, 학습활동 부분을 좀 보면은 첫 번째 작품, 눈은 시련을 상징한다.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태한고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다. 고고한 절개에 대한 고려의 유신으로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는 작품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어저 네이리아에서 감탄사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서리법, 얘는 영탄법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후회, 안타까움, 자책 이런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움.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만흥에 대한 설명인데 내 분수 뭐냐?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이다. 반가움의 대상이 뭐냐? 내가 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삼공이나 만승보다 낫다고 한 이유는 자연 속에서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한 작품이다. 그다음 마지막 작품은 미우님이 오면 개가 이렇게 행동해. 근데 대조적으로 고은님한테 이렇게 행동해. 개의 시적 역할. 자, 화자는 임을 만나고 싶어 해. 근데 개 때문에 걔는 지금 원망을 받고 있어.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이자 원망의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면적인 주제는 개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해학적이냐면 의성어, 의태어, 반복과 대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서 해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이고, 거의 끝나가.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봅시다.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가부터 라까지 시대 순서대로 제시가 됐고, 가랑 다가 양반, 나는 기녀, 라는 평민이야. 그리고 주제는 정리했고 형식은 각각 평평, 연, 사설입니다. 그래서 시조 갈래는 이렇게 다양한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삶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작품인 것 같다. 역사가 긴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습활동이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교과서 마지막 시험 범위가 끝났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한과 관련해서 정리해봐야 되는 작품 정리하고